네, 2024년 4월 19일 이정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조만간 영수회담을 하겠다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치가 무엇인지 참 희한합니다. 선거에서 승패가 갈리니까 잡범 그리고 유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대통령과 동급으로 마주 앉게 됐습니다. 오늘의 제목, 정치란 무엇인가? 탄핵과 법대로란 비수를 들고 양측이 비수를 숨기고 영수회담을 한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좋다.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하자. 그리고 조국과 이재명에 대해서도 모두 법대로 하자. 이 방송을 하는 19일 오후 3시 30분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통화를 했답니다. 용산 설명에 따르면 다음 주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자. 즉 용산 대통령실로 이재명 대표가 와달라라고 초청을 했고 이재명 대표는 좋다라고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5분간 대화를 했답니다. 윤 대통령은 이 통화에서 일단 만나서 소통을 하고 앞으로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통화를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라 그랬답니다. 그러면서 인선이 빨리 이루어졌으면은 통화나 만남을 하자는 제안도 빨라졌을 텐데 인선을 하지 못해 늦어진 감이 있다. 그러나 더 늦출 수가 없어. 오늘 내가 통화를 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 저희가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라고 했답니다. 이러한 통화는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표의 비서실장인 천준호 실장에게 제안을 한 뒤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걸 계속 거부해 왔죠. 지난 대통령 선거를 22년 3월 달에 하고 5월에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8월 말에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 대표가 됐을 때 이진복 정무수석을 보내서 난을 전달했었고 그때 이진복 수석이 그 자리에서 전화를 윤 대통령에 걸어서 바꿔주는 형식으로 두 사람이 통화한 적이 있는데 그 후로 직접 통화한 건 이게 공식적으로는 처음입니다. 이재명과 윤석열이 만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발표가 있자 국힘당이 아이고 잘했습니다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간에는 오직 국민을 위한 건설적인 정책 논의를 해야 된다. 초당적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면서 이 만남을 환영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극한 정쟁과 대결이 아닌 토론과 협상, 대화와 타협을 기반으로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이번에 새로 들어가게 되는 민주당은 물론이고 녹색정의당,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는 이낙연 씨가 만든 거, 개혁신당은 이준석이 이끄는 거, 진보당, 조국혁신당은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예비역 해병연대와 같이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5월에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수회담이 이루어지기로 한 날 민주당은 다른 5개당과 함께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한다. 그리고 벌써 15일인가요? 지난 15일에도 5월 2일 자기네 의총을 열어서 최상병 특검을 결의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초에는 반드시 하겠다. 네. 이 법안은, 이 특검은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돼 이미 자동 부의된 상태죠. 네. 이 특검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다음 주 4월 말에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어쩌고저쩌고 해봐야 또 경색이 되죠.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 특검법을 민주당이 부결시키는 것을 전제로 뭔가를 논의할 수 있겠죠. 뭘 논의할까요? 국무총리를 박영선, 비서실장을 양정철, 예를 들면 꼭 두 사람이 아닐지라도 민주당과 아주 가까운 사람을 쓰는 것으로 타협을 볼까요? 그러면은
국무총리 그 동의안이 국회에 갔을 때 뭐 통과도 금방 되겠죠.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역사상 아주 드문 좌우 동고 정부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실세는 누구일까요? 지금도 입법부가 굉장히 강력한데 행정부에 대통령실에 민주당 실세들 가까운 사람이 들어온다면은 과연 입법부 독재는 멈추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게 선거라는 게 이게 차라리 뭐 쿠데타처럼 완전히 정권이 뒤집어졌으면 그러려니 할 텐데 이게 대통령 선거는 아니잖아요. 여당은 여전히 국민의 힘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압승을 해놓으니까 이게 의원 내각제면은 정권이 바뀌는데 대통령제니까 바뀔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의회를 견제하기 위해서 대통령제라는 거를 도입하게 됐는데 이게 우린 대통령제에 너무 익숙해서 대통령을 국회가 견제하면서 오히려 국회가 강력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게 답이 없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저라고 뭐 특별히 뭐 아이디어가 있겠습니까?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 상태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일단은 선거에서 졌잖아요. 이 국민의 힘은 이제 잽싸게 민주당에 붙어가지고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라. 자기네들은 당선됐으니까 됐고 떨어진 자들은 집에 가서 아픔을 삼키고 있겠지만 당선된 자들끼리 모여서는 나는 당선됐으니까 됐고 이번 선거에서 국힘이 진 거는 정부 잘못이니까 정부가 야당한테 얻어 터져라 이렇게 던져버리겠죠. 아주 배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당장에 이기기는 어려워요. 결국은 지혜를 발휘해야 될 텐데 이럴 경우에 가장 쉽게 동원할 수 있는 전략 전술이 36개를 보는 거죠. 뭐 손자병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게 사실 교과서적인 거지. 이렇게 해봐라 하고 방향만 얘기하지 요거를 하라는 건 없습니다. 36개는 이제 뭐 승전계 뭐 적전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는 지고 있는 상황이죠. 36개는 내가 전쟁에서 지고 있을 때는 이러한 계책을 쓰라라고 패전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패전계에 6개 계책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유명한 게 미인계입니다. 미인계. 미인계는 아주 미인을 적 수장한테 보내서 자기들에 대한 공격을 다운시키는 거죠. 이게 꼭 미인을 보내라는 것만 아니라 돈을 보내거나 뭐 일단 항복하는 표시로서 뭔가 성의를 확실한 성의, 굉장한 성의를 보이는 거죠. 엄청난 금전이나 항복도 때로는 내가 죽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할 수 있죠. 뭐 고려가 거란하고 전쟁을 대단히 했는데 사실 고려가 처음 거란의 침략을 받았을 때는요. 할지론이 나왔습니다. 할지론이 뭔가 하면 거란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으니 그냥 땅을 띄워주자. 분할할 때 할자에다 땅 짓자. 그 이제 싸우지 말고 땅 가져가. 이제 땅 먹으러고 온 거잖아. 할지론이 나왔습니다. 패전계죠. 패전계 중에 하나가 이런 할지론 또는 뭐 돈을 바치는 거 이런 것들이 미인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려는 처음에 할지론이 나왔는데 그걸 서희가 반대하면서 서희가 이제 외교적인 말싸움으로 오히려 강동육주를 확보해서 역전을 시키게 되는 거죠. 미인계로 할 것이냐? 그럼 뭘 띄워줄까? 뭘 띄워줄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씨가 차기 주자로 떠오른 걸 굉장히 염려했던 것 같은데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정치 못하도록 묶어서 정치 불능화로 해주는 것도 미인계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할까요? 그런 미인계가 있고 또 하나가 유명한 게 공성계입니다. 이거는 사마 중달하고 청나라가 이제 유비가 죽은 다음인가 위나라를 쳐들어갔는데 공명에 성공하지 못하고 뒤로 후퇴할 때 사마 중달이 쳐들어오죠. 그때 이제 자기가 어느 성을 방어는 불가능하니까 빠져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빠져나갈까 하다가 제갈공명만 남고 다 모든 부대를 빼버리죠. 그리고 공명은 그 누가에 올라가서 가야금인가 이걸 틉니다. 그러니까 사마중달이 왔다가 이거 뭐야? 뭐 숨겨놨구나 하고 성을 완전히 비워놨으니까. 그렇게 많은 병력이 와서 와와 거리는데 성 안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고 이
가야금 뜯는 소리가 나오니까 오히려 뒤로 물러나죠. 그 사이에 총나라 군대는 더 안전하게 빠져서 패했지만은 덜 손해를 보고 빠져나오는, 상대방한테 공포를 주는 그런. 나중에 이제 공성이었다는 게 발견되면 적은 되게 속았다는 느낌이 들고 허탈하죠. 이런 공성계가 있고요. 유명한 작전 중에. 그러니까 뭐 다 내주는 거예요. 뭐 장관도 해, 뭐도 해. 그러나 중요한 거는 진짜 세력은 딱 쥐고 있어야 되는 거죠. 미인계로 할지론으로 뭘 다 주더라도 그 자리에 한 방 치겠다는 게 있어야지, 그걸로 패배한 걸로 끝난다 그러면은 이 36개 계책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또 패전계에서 유명한 게 반간계입니다. 반간계는 적에게다가 스파이를 집어넣어서 적을 이간시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도저히 이 상대를 이길 수가 없어. 주먹 싸움으로, 말싸움으로는 안 돼. 근데 아주 아름다운 미인을 넣어가지고 적을 분열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돈을 넣어갖고 적을 이간시키는 거죠. 스파이 전쟁. 할만하죠. 반관계. 그래서 저쪽에 누구를 투항시킵니다. 예를 들면은 장수왕이 백제한테 감정이 많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림인가요? 중을 보냅니다. 그때 중은 굉장히 똑똑한, 요즘 얘기하면 박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친구가 이제 백제에 가서 개로왕하고 친해지면서 바둑을 뜨면서 하면서 그러면서 백제가 이게 위대한 나라인데 국력을 드러내야지 하면서 궁궐을 새로 짓게 하고 뭐 짓게, 자꾸 국고를 탕진하게 하죠. 그거 아주 뭐 자기 폼나는 거니까 개로왕을 열심히 따라 했는데 어느 날 도림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고구려가 쳐들어와서 개로왕을 죽여버리죠. 뭐 그런 게 반관계입니다. 이런 반관계, 그때는 고구려가 그렇게 강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관계를 쓴 거죠. 그런 것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육계라 그래서 할지론하고 비슷합니다. 미인계하고 비슷합니다. 내가 굉장히 아끼는 재산을 주는 거예요. 나는 살기 위해서. 자기 살을 잘라서 주는 겁니다. 이번에 그 비슷한 얘기로 홍준표 시장이 뭐라 그랬죠? 참육골단이라 그랬던가? 내 살을 목벨참 잘라서 주고 상대방의 뼈를 쳐라. 그러니까 내가 일단 불리하니까 내가 졌다는 뜻으로 내 살을 잘라주고 난 다음에 기회를 봐서 빡 뼈를 부러뜨려서 이기라는 건데, 불리할 땐 이런 것도 쓸 수 있습니다. 고육계. 또 하나가 연안계입니다. 연안계는 하나의 전략으로는 상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계책을 연속으로 적벽대전에서 보게 되면 조조가 워낙 많은 부대를 끌고 오니까 여기에선 이렇게 해서 적이 물러나겠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계책을 묶어갖고 결국은 승리하는 거죠. 고구려가 수나라 공격을 받았을 때 수나가 워낙 100만 대군 이상,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근데 이제 막을 수가 없으니까 자꾸 나중에 평양까지 열어주죠. 그 다음에 걔네들이 이겼구나 하는 순간에 덮치고 해서 그 덮치는 거를 을지문덕이 준비해서 살수해서 박살을 내면서 쫓아버리는 그런 연안계 같은 걸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어떠냐? 그건 톡 가라. 일단은 36개의 마지막이 이제 패전계인데, 그 중에 패전계 중에 마지막이 주의상 도망가는 게 최고다. 이것도 저것도 미인계도 안 돼, 공성계도 안 돼, 뭐도 안 돼. 그러면 도망가서 일단 살고 봐라. 우리가 북한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무너졌을 때 우리 작전 통제권을 미국한테 주고 그게 미국이 유엔군이 되면서 유엔군이 들어와서 우리를 맞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주권을 거의 포기하면서까지 나라를 지키는 거죠. 그것도 안 되면은 우리나라 정부를 제주도로 옮기고, 제주도도 안 되면 일본으로 옮겨서라도 좀 도망가고 살아본 다음에 하는 거죠. 주의상계. 이게 마지막 패전계입니다. 자, 이런 여러 계책 중에서 윤석열 정부가 어떤 거 쓸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재명을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건 아니겠죠. 아마 윤 대통령 마음속에는 지금 최상병 특검을 주장하는 민주당은 그것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진보당 같은 데서는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얘기는 나와요. 대통령 탄핵시키자. 말 안 들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거부권 행사하고 하면, 국힘당이 108석인데 그 중에 한 8명만, 7명만, 9명만 어떤 식으로 겁을 주거나 뭐하거나 자기네가 다수니까 그걸로 붙게끔 하게 되면, 탄핵 이후 새로운 정부 만들 때도 장관 시켜줄게 이렇게 해서 땡기면 200석, 200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대통령 탄핵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핵 카드를 딱 숨기고
최상병 특검, 최상병 특검 이후에는 김건희 특검을 또 추진하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저쪽에서는 승전에 이기고 있기 때문에 승전계를 승리한 상태에서 확실하게 이기는 딱딱 오른팔, 왼팔, 다리 다 분지러뜨리고 마지막에 몸통막 남은 상태에서 또 뭐 떨어뜨리고 아주 힘 안 들이고 이기는 작전을 할 겁니다. 승전계와 패전계가 붙으면 승전계가 유리해요. 아주 계략이 뛰어난 사람. 그러니까 저쪽은 탄핵이란 카드를 숨기고 이재명이 나옵니다. 아마 윤 대통령 마음속에는 이건 있을 것 같아요. 뜻대로 될지 안 될지 사법부가 독립돼 있다고 하니까 믿어보는 거지. 일단 조국이란 사람이 2심에서 유죄가 나왔으니까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와서 조국이란 사람은 국회의원 내놓게 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씨 재판이 판사의 비겁으로 총선 전에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총선 이후로도 계속 저 사람이 10개의 법 위반 혐의로 7개 사건에서 3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라도 유죄가 나오면 국회의원을 그만둬야 되죠. 그래, 나는 탄핵을 당할 테니까 너도 국회의원 내놓고 유죄를 받아라. 나도 법대로 하겠다. 물론 이건 전제는 사법부가 공정하게 해줘야 돼요. 사법부도 국회가 국정감사에서 조지고 그러면 알아서 기어서 면죄부를 줄 수도 있죠. 아니, 옛날에 치열할 때 교황조차도 권력에 고개를 숙인 적이 있잖아요. 아마 윤 대통령 마음속에는 지금 믿는 거는 이 계략, 패전계를 생각을 하는 계략과 더불어 법대로 한번 해보자. 자기도 검사 출신이니까. 지금 최상병 건은요, 저거는 며칠 전에 송평인 논설위원이 동아일보가 참 잘 썼던데, 저 사건은 법을 다룬 사람 입장에서는 사단장을 처벌하는 건 좀 무리예요. 윤 대통령도 검사 출신이니까 사단장까지 왜 처벌을 하자는 의견을 내. 그리고 해병대 군사경찰은요,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어요. 자기들이 일단 수사를 해서 그 의견서를 경찰에 주면 경찰이 정식으로 수사를 합니다. 근데 자기들은 이러이러한 사람까지 처벌해야 된다는 의견서를 낸 건데, 그 의견서를 보고 해병대 사령관인지 해병대 사령관 좋다 그랬고, 국방부 장관 내지는 그 위에성에서는 야, 사단장까지 하는 건 이거는 과잉 해석이잖아. 이런 의견을 내서 다시 의견서를 쓰라고 한 거가 이게 외압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거는 경찰이 다시 수사를 해야 돼요. 경찰이 판단할 문제고, 그 다음에 그게 기소가 되면 검찰이 기소를 할 때 검토할 거고, 재판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근데 특검을 해가지고 무조건 유죄가 나올까? 외압을 행사했다. 그래, 누군가가 야, 이거 저 사단장 이거 벌 주는 게 맞아? 그걸 외압이다? 글쎄, 외압일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된 마당에 미인계도 하는데 뭐 김건희 특검도 받아봐. 그래서 김건희 씨가 디오로백 받은 게 그게 뇌물인가? 어차피 저 양반은 영부인일 뿐이지 공무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어거지로 주고 가는 거를 그걸 뇌물로 봐야 돼? 참 오히려 말린 거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유죄가 나오면은 유죄가 나왔으니까 똑같이 법대로 해서 조국, 이재명 너도 가. 이렇게 법대로의 칼을 숨기고 만날 수 있는 거죠. 이제는 뭐 패전했으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비에 젖은 자는 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대화를 안 할 수도 없겠죠. 지금 조선일보에서 논객, 김대중, 양상훈, 김창균, 이 세 분의 공통점은 전부 다 서울대를 나왔네요. 김창균 씨만이 서울대 80학번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1년 후배가 되고, 양상훈 주필은 서울대학교 7, 6쯤 되나? 윤 대통령보다 선배고, 그분은 공대 나왔습니다. 김대중 전 고문은 워낙 나이가 많죠. 거기는 뭐 40년대생이니까. 서울법대 한 20년 이상 선배가 될 겁니다. 또 강천석 전 주필도 서울대 사회학과인데 거기도 한참 선배가 되고요. 그 김창균만 후배인데 전부 다 선배들이 이번 선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불통을 한 게 문제다 그랬고, 조선일보가 돌게 되면 보수 나머지 뭐 중앙 동아가 뻐벅거려봐야 들리지 않는 거고, 또 거기는 그만큼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사람도 많지가 않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고립된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이재명과의 만남을 해야 될 겁니다. 일단은 주의상이 생존이
톡 가는 게 제일 급하니까. 근데 그대로만 갈 수는 없겠죠. 어디까지 도망갈 것이냐. 그리고 제 생각이요. 이번에 총리를 야당이 추천한 사람을 쓴다. 참 그것도 그렇고 꼭 총리를 바꿔야 되나? 바꿔서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나 아니면 지금 한덕수 총리가 지쳤다 라고 하더라도 그냥 가는 거랑 뭔 차이가 있나? 오히려 지쳤다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지. 그 야당 추천으로 받은 국무총리가 자기의 권한을 행사한다고 장관을 교체할 때마다 동의를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는 빨리 무너질 수 있어요. 일단은 이재명 대표를 만나긴 하되 법대로라는 거를 꺼낼 필요는 없지만 깊이 인식을 하고 총리 인선을 꼭 해야 되나? 그런 인식을 갖고 대화는 하면서 상대방 의중도 알고 하다 보면 또 기회가 옵니다. 이재명과 조국은 너무 약점이 많습니다. 이제는 진짜 윤석열의 능력과 의지를 그리고 계략을 보여줘야 할 시기입니다. 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